자, 5단원, 4단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첫 번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를 준비할 건데요. 우리는 이미 아까 만들었어요. 실습 결과물이 저장될 임의의 폴더입니다. 자, 아까 그 각자 개인 폴더 만드셨잖아요. 그 개인 폴더 안에 이제 1번 자바 베이직이라고 폴더 만들어져 있죠. 이게 이번 과목의 워크스페이스로 삼을 거예요. 자, 강의실 같은 공용 환경에서는 이제 가급적 D 드라이브 내에 생성하도록 한다.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말은 무시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계정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공용 환경이 아니라 개인 환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하셔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홈 디렉토리 안에 만드시면 됩니다. 자, 주의하실 거는 이제 워크스페이스 폴더까지의 전체 경로상에 한글이나 공백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 이건 아까도 여러 번 강조했죠. 자, 그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상에서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자바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만들 거예요. 이 자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하나당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령창 혹은 탐색기, 왼쪽에 있는 요 화면을 탐색기라고 합니다. 요 첫 번째 아이콘 누르면 나오는 애고요. 또 누르면 없어져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요 단축키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컨트롤 쉬프트 P. 맥 같은 경우는 컨트롤 대신에 커맨드 버튼이에요. 요걸 누르면은 화면상에 명령어를 입력하는 창이 떠요. 여기에서 create java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자바 create java 프로젝트라고 떠요. 요거를 선택하고 엔터 누르시는 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탐색기에 create java 프로젝트 버튼 누르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버튼 누르는 게 지금은 편해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명령어 방식을 더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 버튼은 우리가 열어놓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뜨는 거지 나중에는 이전에 실습하던 내용이 여기 왼쪽에 계속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 버튼이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다 익혀놓으세요.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뭔가 선택하는 항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첫 번째 있는 No Build Tools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자바 기본 문법이거든요. 작성 규칙이요. 이 작성 규칙들을 다루는 동안은 No Build Tools라고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폴더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워크스페이스 폴더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우리는 01 자바 베이직스라고 만들어 놓은 폴더가 있었어요. 이 폴더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 폴더를 선택하고 셀렉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직접 한번 보여드려 보면 컨트롤 쉬프트 P 눌러서 크리에이트 자바 프로젝트라는 항목 선택하고 엔터 누를게요. 여기서 이제 No Build Tools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이 중요한데 아까 만들었던 작업 폴더에서
자바 베이직 1번 폴더 요거 선택하고 아래에 있는 Select the Project Location 요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단계에서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 단원이니까 01 헬로 자바라고 입력할게요. 자, 저는 앞에서 보여드려야 되니까 색상 테마를 좀 흰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화면 하단, 화면이 이제 열리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src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그 폴더 안에 app.java라는 파일이 들어있을 거고요. 열어보시면은 기본 코드가 이제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별도로 설정을 안 건드리시면은 여기 코드 위쪽에 런이라고 하는 버튼이 남아요. 코드 아니에요. 버튼이에요. 요거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F5키를 누르셔도 돼요. 누르시면 이제 화면 하단에서 컴파일 과정을 거쳐서 소스 코드가 실행된 결과가 보일 겁니다. 네, 뭔가 액세스 허용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물어보는 팝업창 나오면 허용한다고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화면 하단에 실행 결과가 표시가 될 거예요. 결과 확인이 다 되시면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휴지통 아이콘이 있거든요. 네, 요걸 누르시면 프로그램이 닫혀요. 요 아래에 있는 실행창이요. X 표시는 닫는 게 아니고 숨김이에요. 이게 실행할 때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창이 새로 실행되면서 점점점 쌓여요, 이게. 그러니까 휴지통을 눌러서 아예 종료를 시키시는 게 컴퓨터가 좀 더 깔끔해요. 자, 요거 실행하는데 별 이상 없으셨죠? 미안합니다. 자, 그럼 이제 왼쪽에 나오는 요 프로젝트의 기본 그 폴더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볼게요. 일단 .vs 코더는 프로젝트 단위의 환경 설정 정보가 저장돼요. 이 폴더는 유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bin이라고 하는 폴더는요, 이게 바이너리 줄임말이거든요. 우리가 작성한 소스 코드가 컴파일된 결과물이 저장됩니다. 얘는 지워도 돼요. 지워도 어차피 또 생겨요. 실행할 때마다 컴파일이라는 걸 거치기 때문에 얘는 이 폴더째로 지워도 실행하면 또 생겨요. 자, lib라고 하는 폴더는 라이브러리라는 형태가 저장되는 폴더인데요. 수업 후반부에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필요 없습니다. 삭제해도 나중에 다시 생깁니다. src라고 하는 폴더가 소스 코드라고 하는 형태가 위치하는 폴더예요. 그러니까
src 안에서 우리가 실습을 진행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readme.md라는 파일은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는 거예요. 얘는 삭제해도 됩니다. 기본적인 설명이 들어있는데 맨날 프로젝트 만들 때마다 똑같은 파일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우셔도 돼요. 자, 실수로 .vs 코드 폴더를 내가 지웠다 라고 하면 이런 폴더랑 이런 이름의 파일을 직접 만드시고요. 거기에다가 이 내용을 직접 코딩해서 넣으시면 돼요. 별거 없죠?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1단원 파일밖에 안 만들었지만 내일부터는 하루에 한 너댓 개씩 만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거 보고 직접 작성하세요 라고 PPT에는 그렇게 적었지만 나중에는 단원별로 이제 프로젝트가 생기면 다른 프로젝트에서 그냥 통째로 복사해 오시면 돼요. 그게 더 간단하죠. 자, 이제 코드 얘기를 좀 더 돌아가 봅시다. 주성문이라는 게 있어요. 소스 코드에 작성하는 설명문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코드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작성을 합니다. 이 주성문은 프로그램 컴파일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리 많이 작성해도 영향을 주질 않아요. 주성문 같은 경우는 슬래시 2개를 앞에다 붙이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내가 슬래시 2개를 작성하면은 이 내용은 코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작성하시면 돼요. 아무리 많이 작성한다고 해서 이상할 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system.out.println이라는 구문으로 여기 있는 내용이 출력되고 있어요. 이 정도는 우리 유추 가능하죠. 그럼 이 코드 앞에다가 슬래시 2개를 넣으면은 프로그램 명령어가 주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실행했을 때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멀쩡한 프로그램 명령을 실행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용도로도 써요. 슬래시 2개짜리는 한 번에 한 줄씩만 처리합니다. 여러 줄은 한꺼번에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여러 줄을 넣을 때는 라인마다 이렇게 슬래시 2개를 걸어야 돼요. 한꺼번에 여러 줄을 처리하고자 하실 때는요, 슬래시 별로 열고 별 슬래시로 닫으시면 돼요. 이 안에서는 줄바꿈이 자유롭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했었던 그 기본 코드, 실행해봤던 기본 코드에 주석을 가미해서 각각의 라인 단위로 좀 더 보충을 할게요. 프로그램 코드 상단에는 슬래시 별 2개로 시작을 알리고요. 라인마다 이렇게 별을 추가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디테일한 설명을 남겨요, 보통. 실무 프로그램은 이렇게 하거든요. 이 소스 파일의 개요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인마다 이런 식으로 주석을 표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4라인에 있는 게 이제 5라인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코드를 클래스 블록이라고 한다. 요거는 자바 프로그램의 최소 단위. 7라인은 메서드 블록이라고 한다. 여기가 프로그램의 시작점이다. 요거 두 개는 아직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줄 더 추가했어요. system.out.println 이라는 거는 괄호 안의 메시지를 터미널에 출력하는 명령어예요. 자, 이렇게 이제
결과를 출력을 하면 이 출력 결과가 나오는 탭 이름이 터미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작성되는 내용을 보면은 여기 뒷부분에 throws exception이라는 구문이 있어요. 요거는 여기서는 삭제했어요. 왜냐면 아직 진도에서 다루기에는 좀 이른 내용이에요. 그리고 삭제하지 않더라도 삭제하건 삭제하지 않건 지금 우리 예제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주석을 가미해서 코드를 완성을 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실행 결과 체크해 보세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코드의 구조를 같이 한번 논의해 보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네, 잠깐 시간 기다릴 거고요. 그동안 녹화 잠깐 멈춰 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 넘어갈게요. 자, 프로그램 소스 코드는요, 줄바꿈이나 들여쓰기를 특별히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같이 선행 공부하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파이썬을 했었는데 파이썬 규칙하고는 좀 달라요. 파이썬은 줄바꿈이나 들여쓰기 잘못하면 에러 납니다. 근데 자바는 줄바꿈이나 들여쓰기는 1도 영향이 없어요. 모든 줄바꿈과 들여쓰기는 보기 좋게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이쁘게 보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코드에서 자, 뭐 이렇게 여러 번 출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여러 번 출력이 되죠. 자, 이 코드에서 들여쓰기랑 줄바꿈 1도 안 하고 싹 다 한 줄로 짜도 프로그램 실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짜버리면은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알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프로그램 코드는 개발자가 보기에 이뻐 보이려고 줄바꿈이랑 들여쓰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소문자를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대소문자 틀리면 다 틀린 겁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대소문자 하나 가지고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고 가끔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는 내일 우리가 변수와 데이터 타입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제가 ASCII 코드라는 개념을 소개할 거예요. 거기서 나와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약간 결론만 말씀드리면 소문자 A는 대문자 A는 컴퓨터 입장에서 60인가 그래요. 숫자로 치면. 소문자 A는 컴퓨터 입장에서 90 몇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대소문자 다른 건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숫자값 자체가 애당초 다르게 입력되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 구문은 이게 좀 중요한데 프로그램 구문은 블록 간의 중첩으로 구성됩니다. 블록은 중괄호로 표기합니다. 이것도 파이썬에는 없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괄호 하나, 여기 또 하나 이렇게 있죠. 중첩된 블록 간에는 들여쓰기로 블록의 깊이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들여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강색에 중괄호로 만들어진 블록 하나 있고요. 그 안에 또 중괄호로 만들어진 블록이 하나 있죠. 자, 이게 기본적인 코드 구성이에요. 자, 그럼 이제 각각의 단어들을 좀 디테일하게 봅시다. 일단 예약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프로그램 코드에서 특별한 기능을 갖는 키워드예요. 지금 이 코드에서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은 애들이 예약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ARGS는 예약어는 아니긴 하지만, 여기서 예약어들의 기능을 설명하기에는 좀 이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하나가 한 단원이에요. 이 클래스라는 단어 하나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이틀 쓸 거예요, 아마. 여기는 그냥 지금으로선 정해진 코드 양식 정도로 외우고 그냥 넘어가세요. 이 단어들은 적어도 다음 주 금요일 전에는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명령어.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문장입니다. 하나의 명령어는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종료돼야 돼요. 줄바꿈 따로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면은 명령어를 구별하는 단위가 세미콜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로 다 붙여서 짝짝 코딩을 했다고 해도 중간중간에 세미콜론만 명확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명령어 하나, 그 다음부터 다음 세미콜론까지 명령어 하나라고 컴퓨터가 알아서 쪼개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세미콜론을 끝에 찍어야 됩니다. 이것도 파이썬하고 좀 다른 특징이에요. 파이썬은 세미콜론 없어요. system.out.println은 괄호 안의 내용을 출력하고 줄바꿈을 수행하는 명령이에요. print, 이 단어 뜻은 다들 아시죠? 플러스 line 합쳐서 println이에요. 출력하고 줄바꿈해라. 자, 원래는 이 블록은 클래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도 클래스고 아웃도 객체고 println은 메서드, 뭐 이렇게 부르는 원래 용어들이 있기는 한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각각의 단원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냥 요거 한 줄을 퉁쳐서 명령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럼 정리하면 코드는 블록으로 중첩된다. 근데 이거 하나하나를 지금 다 하기에는 앞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이 블록 구성을 정해진 양식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system.out.println은 괄호 안의 내용을 출력하는 명령어다. 이렇게 압축되죠. 자, 그럼 이제 클래스 좀 더 깊게 봅시다. 자바 프로그램의 최소 단위이자 최상위 블록입니다. 클래스보다 더 바깥에 있는 블록은 없어요. 하나의 소스 파일은 하나 이상의 클래스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퍼블릭이라는 단어는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만 퍼블릭이 적용되어 있는 클래스는 소스 파일 안에서 반드시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퍼블릭이 붙어 있는 클래스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퍼블릭이 적용된 클래스의 이름, 클래스 이름은 소스 파일 이름과 반드시 똑같아야 됩니다. 클래스 이름은 개발자가 맘대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도 대답을 못해요. 왜냐면 그냥 원래부터 자바의 규칙이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자, 그러니까 파일 안에 퍼블릭 붙은 거는 하나밖에 없는데 요 앞에 뒤에 있는 요 이름은 파일 이름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파일 영역을 정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메서드라는 단위가 있어요. 클래스 안에서 기능을 구현하는 블록이에요. public static void method 1, public static void method 2 이런 식으로 하나의 클래스 안에 여러 개의 메서드가 존재할 수 있고요. 메서드 이름은 개발자가 자유롭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현하고 싶은 기능들을 요 단위로 늘려가는 거예요. 이 메서드라고 하는 블록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함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앞에 붙어 있는 예약어들도 상황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당분간은 퍼블릭 스테이트 보이드를 정규화해서 쓸게요. 자, 오늘 예제에는 퍼블릭 스테이틱 보이드 하고서 이름이 메인이라고 들어가 있죠. 괄호 안에 뭔가 알 수 없는 내용도 있어요. 얘를 특별히 메인 메서드라고 부르는데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되는 사전에 미리 약속된 메서드예요. 웹사이트도 주소 딱 입력하면 첫 페이지 나오잖아요. 모든 프로그램은 시작점이라는 게 존재해요. 자바는 실행할 때 코드 작성 순서에 상관없이 무조건 메인이라는 데가 제일 먼저 실행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메서드를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든단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요. 똑같은 이름 여러 개 나서 지금 에러 뜨는 건데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도 자바는 무조건 메인을 제일 먼저 실행해요.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파이썬하고 좀 다른 규칙이에요. 메인 메서드는 이름 오른쪽 소괄호에 스트링 대괄호 열고 ARDS라는 부분을 명시하도록 약속되어 있고요. 메인 메서드를 포함하는 클래스를 특별히 메인 클래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클래스 블록, 메서드 블록인데 특별히 메인 메서드, 여기서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이거 가벼운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바 프로그램 소스 코드의 최소 단위는 요게 되는 거고 앞으로 예제는 이 안에서 작성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이미 결과를 다 보셨기 때문에 따로 실습하실 내용은 없죠? 제가 처음에 오늘 드렸었던 PPT가 그 세 단원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오늘은 이제 처음에 오프닝하고 그 다음에 1교시 때 예상 못하게 시간이 좀 많이 소비됐잖아요. 거기서부터 제가 좀 시간 배분이 좀 꼬였는데 보통은 수업할 때 오전에 시작할 때 PPT를 하나 드려요. 그럼 거기에 세 단원이 있어요. 그러면 3교시 동안 진행하고 마지막 교시는 이제 부족한 실습을 보충하시거나 다시 한번 이제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 그리고 오후에 또 PPT 하나 드리면은 또 1, 2, 3교시로 3단원짜리 PPT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교시 5시에서 6시 사이에 또 그날 수업 정리하시는 시간. 보통 그렇게 운영을 해요.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8시간 풀로 수업하면은 기절해요. 못 버텨요. 선행하신 분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천천히 했는지 알겠죠? 벌써 어제하고 오늘하고 템포 다르잖아요. 그죠? 그나마 오늘도 좀 자제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 사이사이에 그렇게 좀 마지막 교시는, 오전 마지막 교시, 오후 마지막 교시는 개인 정비 시간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도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이잖아요. 그럼 이제 요 얘기는 뭐 선행자도 얘기했었는데 하루 3시간이면은 대학교에서는 한 과목 일주일 수업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씩 하니까. 그러니까 하루면은 대학교 2주치예요. 실제로. 근데 대학교 수업이 보통 과목당 36시간 내외예요. 법적으로 30시간이 3학점인가 그렇기 때문에. 교육법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40시간을 해요. 그마저도 제가 앞뒤로 1시간씩 자습 시간으로 뺐습니다라고 하면은 하루 수업 시간만 꽉꽉 채웠을 때 미니멈 6시간에 일주일이니까 30시간이죠. 그러면 우리 일주일이 대학교 한 학기랑 맞먹어요. 실제로 수업량도 그래요. 물론 과정 진행하시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이제 결석하실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저한테 사전에 톡으로 좀 미리 언지를 좀 주세요. 제가 사전에 이제 연락을 받아서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수업 진도 속도에 조금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결석 지각하실 때 좀 미리 좀 얘기 좀 노티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도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지 얘기 안 하고 그냥 당일날 깜깜 무소식인 경우가 되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진도 나가야지.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방지하려고 그 녹화를 뜨고 있긴 한데, 녹화 영상 너무 믿지 마세요. 쌓아두면 안 봅니다, 이거. 넷플릭스에서 즐겨찾기 해놓고 안 보는 거랑 똑같아요. 어디까지나 기억 안 나는 부분을 되짚어보는 용도인 거지, 이거 믿고 수업 등한시 하시면 진짜 큰일 나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수업이 힘들 거예요. 녹화 계속 돌아가고 있네. 뭐 녹화합시다. 우리가 7개월이잖아요. 이게 진짜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나마 대학교는 수강 신청 잘하면 오전에만 잠깐 수업하고 오후 내내 띵까띵까 놀다가 저녁에 잠깐 술 한잔 하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건 아침 9시 반부터 6시까지 계속 앉아 있어야 돼요. 이게 회사 다니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관리 되게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수업량은 웬만한 대학교 4년제 전공생 수업량보다 많을 거예요. 대학에서 배우는 거랑 똑같이 가르치면 취업 안 돼요. 부족해요, 대학에서 배우는 건. 대학은 이론 위주 수업이기 때문에 실무 스킬은 거의 안 다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업량도 되게 많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각자의 고3 시절이 기억이 있으실 텐데, 일반적인 고3 생활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고3 생활보다 더 힘들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래도 종강할 때 되면은 이게 되더라고요. 저도 매번 수업 개강할 때마다 긴가민가 해요. 왜냐면 나는 여기서 6개월 동안 얘기할 거를 저는 거의 한 10년 이상 공부했거든요.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았거든요, 저는 이제 개발 스킬 쌓으려고 저는 10년 이상 그 기술 발전되는 거 따라가면서 전체 공부 기간이 몇 년이 되는 건데, 이거를 6개월에 압축해서 그냥 다 머릿속에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업이 중간 과정을 얘기할 틈이 없어요. 그냥 결론만 빡빡 얘기해야 돼. 그러면 어쩔 수 없게 대부분 이제 암기식으로 흘러요. 근데 이거는 제 지론 중에 하나인데, 이해보다 암기가 먼저예요. 김영하 작가가 했던 말 중에 제가 되게 공감하는 게 있는데, 이걸 프로그래밍에 대입을 하면 프로그래밍이 되게 창의성과 응용력이 되게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시작하시는 분들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김영하 작가가 뭐라고 했냐면은, 창의력은 배경 지식이 밑받침돼야 발휘돼요. 내가 배경 지식이 아무것도 없으면 창의력이고 뭐가 없어요. 배경 지식은 그냥 외워야죠. 지금은 그냥 무조건 외운다고 생각하세요. 원리에 집착하지 마세요. 결과에 집착하세요. 이 결과가 모여서 나중에 더 큰 현상의 원리가 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지금 9구단이에요. 자, 7 곱하기 8. 56. 네, 쑥스러워서 얘기 안 한 거죠? 자, 지금 머릿속으로 7, 8번 더 하신 분 계세요? 9구단의 원리는 그거잖아요. 우리는 9구단 다 외워서 쓰지 9구단 이해해서 쓰진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저도 이거 내부적으로 깊게 원리 따라가라 그러면 몰라요. 왜냐면은 원리를 파고 들어가면은 결국은 이진수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하드웨어를 어떻게 제어하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럼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전자과 주제로 넘어가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도 전공 과목 중에, 이거는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배웠거든요. 전자계산기 구조라고 그래서 회로도도 배워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AND하고 OR하고 하는 걸 배우는데, 이게 이거예요. 이거 1하고 1이 들어가면 1이 출력된다. 이게 전기회로거든요. 양쪽에 전류를 흐르면 여기 전류가 흐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과에서 배우는 원리와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내일 배울 연산자라는 주제가 똑같아요, 이론상. 저거를 매칭시킬 수 있는 게 전공에서 배우는 C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거든요.
그래서 전공생들이 C 언어를 제일 먼저 배우는 이유가 얘가 하드웨어랑 가장 밀접한 애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근데 교수들은 그런 거 얘기 안 해줘요. 교수님들은 굉장히 개개인이 다루고 있는 지식이 훌륭하신데 서로 간에 가르쳐주는 지식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그걸 알아야 되는 건데. 알아서 때우래요, 그거는. 여기는 여러 개의 과목이 어떻게 엮여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나오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얘기는 지우고. 그래서 하고 싶었던 얘기의 결론은요, 일단은 이제 막 오늘 시작한 건데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거예요. 부디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무조건 외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걸 그렇게 이제 외우고 지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어느 순간 보여요. 저도 중요한 원리는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설명하는 원리조차도 이해가 안 가면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세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자, 첫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녹화 여기까지 하고요.